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아주는 남자 안영찬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민법 공부방법 2 해가지고 민법에 관한 공부방법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민법 공부할 때 머릿속에 잊지 말아야 될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은 공인중개사 민법이다.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이게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민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민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사법시험이나 법무사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 그 정도 시험에서나 우리가 민법을 완성시키는 거고요.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까지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 수험생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요 경계, 그러니까 이거를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왠지 큰일 보고 뒤처리 안 한 것 같고 찜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경계를 자꾸 넘어가려고 그러시다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시고 또 성적도 잘 안 나오고, 와, 민법 무진장 어렵구나 이러면서 포기하거나 실패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자, 우리는 민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민법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되고, 그 한계를 넘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제는 상대평가 민법이 아닌 절대평가 민법이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평균 60점을 맞기만 하면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르는 거를 너무 극복하려고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마십시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민법 체계에 있는 40%를 몰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합격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제가 강의를 해보면은 실패하신 분들, 떨어지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는데 다 틀렸어요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평상시에 알고 있던 것을 그냥 지나쳐 가지고 맨날 어려운 것만 자꾸 공부하다가 보니까 어려운 것도 틀리고 아는 것도 틀리고 이런 안팎으로 틀려가지고 떨어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평가 민법이 아니라 상대평가 민법이다.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평균 6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법을 공부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조급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2달을 공부하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넉 달을 공부하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스스로가 어떤 이런 한계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맞추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스트레스 받아 하시거든요. 민법은요, 모든 내용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분야를 집중해서 공부한다 그래서 그 분야에 나오는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라 민법 전체를 전반적으로 이해하셔야 비로소 민법 문제를 맞추게 된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몰아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매일매일 조금씩,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영어 공부하듯이 조금씩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법을 또 시작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법은 암기 과목이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종적 목표가 뭐냐면 외우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 외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베이스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무슨 말인지를 아는 상태에서 암기가 들어가야 되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외워버리시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문제를 못 풀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요. 다시 말하면 시작할 때는 무효다, 유효다,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법 문제를 읽고 그 내용을
독해내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약집이다, 뭐 프린트다 이런 것만 잔뜩 외우시는 분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문제를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헤매다가 그냥 1년 가시고 2년 가시고 3년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 그죠. 외워버리시면요. 그 내용을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책을 볼 때 알고 있다라고 오해를 해요. 그래가지고는 읽지도 않고 지나가 버리시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암기는 민법에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민법을 시작할 때는 뭐냐면 독이에요. 독. 그래서 절대로 시작할 때는 외우지 마셔야 되고요. 이해하고 흐름과 체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법에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 익숙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외우는 건 나중에 정리할 때 충분히 외워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조급하지 말라는 것과 연결되는데 처음부터 문제를 풀지 마세요. 또 이것도 어떤 거냐면 한번 대충 봤어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름 뭔가 된 것 같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안 풀려. 안 풀리니까 어떻게 해요? 와, 더럽게 어렵다. 내가 할 게 아니구나. 환장하겠다. 괜히 시작했다. 이러면서 막 자학하고 포기하고 가족들 괴롭히고 막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처음에는 문제를 풀지 마시고요. 최소한 기본서를 여러분들이 3회 이상 정독을 하시고요. 뭐 강의를 3번 이상 들으시고 나서 그때 문제를 푸셔야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문제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어느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봤자 또다시 뭐 하는 거죠? 암기 모드로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일찍 문제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부분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민법은요, 네 부분을 봅니다.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하고 계약법하고 민사특별법을 공부하는데 처음에 이제 민법 총칙이 나오는데 총 몇 문제가 나오냐면 9문제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0문제 중에서 9문제가 나오면 많이 출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수험생분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민법 총칙은 앞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부분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잘 틀립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민법 총칙이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앞에 붙어 있고 앞부분을 자세히 보기 때문에 눈에 있기 때문에 민법 총칙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너무 민법 총칙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민법 총칙은 총 몇 문제가 나오죠? 9문제가 나옵니다. 자, 처음에 법률행위 부분에서 2문제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 하는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데 그거는 맞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서 한 문제에서 2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여기서 한 서너 문제까지 냈던 때도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한 2문제 정도. 그 다음에 대리에서는 2문제, 때에 따라서는 3문제까지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대리 부분이 수험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공부를 어렵게 해서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보게 될 대리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 대리 부분 특히 너무 어렵게 공부하고 뭔가를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무슨 의미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 주의하시 바라고 대리는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의 경우에는 2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건가기에는 1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총 9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 민법 총칙인데 주의할 점은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자. 왜냐하면 앞에 붙어 있다는 이유로 너무 여기다가 정력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물권법이 15문제예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민법이 물권법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 시험 문제가 15문제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이 물권법이 2차 과목의 기초로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물권법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 베이스가 깔리게 되면 모든 2차 과목을 접근하는데 용이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물권법 부분은 민법에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공인중개사 시험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스케줄을 만들어 가지고 민법 공부를 하고자 할 때는 민법 총칙부터 보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물권법부터 시작을 해서 삥 돌아와 가지고 민법 총칙에서 끝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좀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물권 총론에서 물권의 개념이나 물권적 청구권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권 변동해가지고 등기와 관련된 문제가 한 2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점유권에서 2문제 나올 수도 있고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한 문제, 나머지 부분에서 한 문제, 2문제 내거나 아니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한 문제만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에서는 3문제 정도 냅니다. 일단 취득 시효 부분에서 한 문제 내고요. 공동소유, 공유, 합유, 총유에서 한 문제 내고요. 나머지 부분, 특히 상린관계에서 한 문제 정도에서 3문제 정도를 출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인데 각각에서 한 문제씩,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서 한 문제씩 해서 3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지상권에서 2문제 해가지고 총 4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담보물권의 경우에는 유치권 저당권에서 3문제 내지 4문제 냅니다. 일반적으로 유치권은 한 문제 내지 2문제 반드시 내고요. 저당권에서는 반드시 2문제는 내고요. 때에 따라서는 3문제까지 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물권법 전체에서 15문제가 출제가 되고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약법입니다. 계약법을 어려워하세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민법 총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물권법도 중요하다니까 열심히 하는데 계약법 좀 오면은 체력이 소진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대충 보시거나 안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10문제가량이 나와요. 근데 민법 총칙보다는 양이 적습니다. 그리고 민법 총칙보다는 절대로 어렵지도 않아요. 공부 안 해서 어려운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법 부분은 양에 비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전략적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민법은 물권법하고 계약법하고 합치면 몇 문제가 되냐면 25문제가 되고요. 25문제가 되면 벌써 뭐죠? 62.5점인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물권법하고 계약법에 온통 정렬을 투자해가지고 대부분의 문제를 맞출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 한두 문제 건진다. 이런 전략을 취하더라도 충분히 몇 점을 이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60점 이상은 확보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약법 부분을 좀 등한히 하시는 수험생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고요. 계약법은 중요합니다. 계약 총론에서 5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책들 보시면 계약 총론이 이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5문제가 나오고 5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해제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요. 위험부담 문제에서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동시이행항변권에서 나오고 계약의 성립에서 5문제. 다른 부분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또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매매에서는 기본이 2문제입니다.
따에 따라서는 3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2문제가 나오고요. 반드시 나오는 부분은 담보책임 부분 반드시 나오고 계약금도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2가지를 배한 나머지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임대차에서 몇 문제가 나오냐면 3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임대차는 문제가 뭐냐면 민사특별법에서 주택임대차를 공부하는 게 요 민법상 임대차를 공부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임대차의 원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민법상 임대차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의식적으로 민법상 임대차는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예외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넘어가셔야 이것이 체계적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헷갈리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민사특별법입니다. 총 6문제가 나옵니다. 6문제가. 근데 법이 총 5개 법이기 때문에 각각의 법에서 한 문제씩 나오고요. 5개 법에서 중에 하나에서 2문제를 내는데 출제 경향이 좀 변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문제를 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에서 2문제를 내고 있고요. 이것도 아마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양이 적은 부분인데 그래도 2문제가 나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총 40문제가 나오고요. 여기서 몇 점이요? 100점 만점 기준에서 평균 60점이 넘으면 합격할 수 있다는 거 강조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성급하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접근하시면 60점이란 점수는 누구든지 다 맞을 수 있는 점수니까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제가 마지막 이런 말 했었죠. 시작이 반이다. 그러나 시작한 것만으로는 뭐 할 수 없어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공부를 반복하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 시작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겨울에 시작하셔서 봄 되면 그지같이 왜 시작했지 포기하고 또 해가 지나서 어떻게 해요? 또 겨울에 시작해서 봄 되면 포기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지 마시고 시작하셨다면 끝까지 완주하셔서 모두 합격을 쟁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은 누구나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합격하기를 기원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영상은 제가 이제 부동산 학교에 관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